그 재밌는 주제가 전혀 아니고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고, 그리고 또 뭔가 짜증스러운, 그러니까 왜 짜증스럽냐면 어떤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문제들을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은퇴하기 전에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주제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요. 통계학은 잘 아시다시피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추라는 것이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과학교육 쪽에서는 귀추라고 번역을 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요. abduction이라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우리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에서의 위대한 발견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수학에서처럼 물리학의 공리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법칙이죠. 그럼 물리학의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확증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정도 끝나게 되면 자신 있게 그 사람은 당뇨병 환자였을 거야. 그건 거의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과학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과학적 법칙이 만들어지고 또 고쳐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계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나 웃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사람이 죽는 장소 중에 가장 많이 죽는 곳이 침대입니다. 침대 위에서 죽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웃겠지만 이거는 웃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통계라는 것이 옛날 한 3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어느 하루도 통계 얘기를 듣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으십니다. 전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심코 들으셔서 그런 날이 뭐 며칠이나 임당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오늘부터 일주일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느 하루도 통계 얘기를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얘기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은퇴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통계 얘기를 꺼냈는가? 우리 사범대학의 선생님들은 다 교육학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교육학에서의 가장 연구 방법으로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통계적 방법. 이게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제가 한번 우리 학장님께 말씀을 좀 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결국
예, 통계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거짓된 약도 아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통계 그러면 마치 만병통치처럼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완전히 거짓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쪽도 옳지 않다. 특히 우리 통계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이다. 지금 제가 그 얘기에 그 포커스에 둔 얘기가 바로 자료 수집에서의 잘못된 우리 이 통계 이거를 우선 먼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 강의를 앵콜을 하시면 앵콜로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통계가 귀납 추론, 인덕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연역 추론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대충 뒤섞어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이 귀납 추론은 연역 추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침대 위에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침대가 제일 위험하다는 식의 해석 말하자면 통계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상의 문제가 결국 통계 윤리상의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뭐냐? 우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귀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학문이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 수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정리나 분석은 대개 다 아십니다. 뭐 막대 그래프 그리고 뭐 가설 검정하고 그러면 정리나 분석은 다 아시는데 그 결과를 해석한다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이 다 통계학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가 많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리와 분석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수집과 해석이 더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는데 아직 그런 쪽에서 세계적으로 이 통계학의 변화가 더디고 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약간의 그 작은 차이지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구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여기서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제 전공인 수리통계학 쪽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은 수리통계학보다는 교육통계학 쪽을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리통계학은 그 통계적 방법의 정당성을 완전히 수학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만 얻어지는데 이 교육통계학 쪽에서는 수학에다가 그 교육학에서 이 통계적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하는 어떤 경험적인 것들이 그 정당화의 그 방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데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쓰일 때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 때문에 교육통계학은 주로 그 사용 범위가 교육학에 국한되지만 수학을 근거로 한 이쪽 수리통계학 쪽에서는 이것이 철저하게 수학적인 완전한 어떤 연역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통계학은 귀납적이지만 이 귀납적 방법을 만들어내는 수리통계학은 완전히 연역적인 수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용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리통계 쪽에서도 그렇고 교육통계 쪽에서도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통계적 모형은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초석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측했을 때 얻어지는 그 숫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봤다 그러면 그 시험 점수라든가 뭐 이런 아이의 뭐 적성검사를 했다 그러면 적성검사의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측된 그 숫자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설명한 설명값과 우연값, 설명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 이걸 우연값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의 합으로 보통 모형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y는 fx에다가 어떤 엡실론이라는 우연값, 엡실론이 우연값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우연값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의 확률 분포 또는 도수 분포 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이 엡실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요 설명값, 관측값 요 사이에는 어떤 x라는 변이를 뭐 꼭 끌어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이 y를 설명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필연성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이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y = fx 뿐입니다. y = fx가 아니고 거기에다 엡실론이 붙어지면 우리는 보통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겠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이렇게 답을 하면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내일 비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죠.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러니까 필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지식이 되는 거지. 우연성이 붙어서 이랬다 저랬다. 즉 x는 하나인데 그 결과 y가 x에 의해서 완전히 정해지지 않고 어떤 y는 이 엡실론만큼 커졌다가 또 어떤 y는 같은 fx인데 엡실론만큼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통계학은 그것을 어떤 요거를 이런 분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에서의 가장 우리가 통계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통계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와 같은 모형의 한 가지 예를 보면 여기에 x를 전혀 끌어들이지 않고 어떤 그냥 고정된 상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우연값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정규분포를 하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에 이 뮤라든가 이 시그마 제곱 이런 모집단의 속성을 설명하는 어떤 모형의 이 상수들을 우리가 모수라고 하고 그리스 문자를 보통 사용하는 것이 통계학에서는 관습입니다. 원칙적으로 히람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가끔 예외가 있기는 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모수를 이제 어떻게 추측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요거하고 관련된 표본으로부터 어떤 숫자 한 개를 계산해서 그것은 보통 영어의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또는 아니면 여기다가 모자, 이 V자 뒤집어 놓은 거를 위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이나 표본 분산 이런 것들이 통계가 되겠습니다. 통계라는 이 학이라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형의 설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갈등이 생기는데 현실을 아주 잘 설명을 하면 이 fx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학이 덩달아 복잡해지게 되고 어떨 때는 해결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간단해지면 그러면 수학적으로 다루기는 아주 편해지는 대신에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이와 같은 것을 수학적으로 모형을 설정할 때 얼마나 이것을 아이디얼라이제이션 할 때 단순화시켜서 아이디얼라이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수리 통계학에서는 대단히 과감하게 단순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학 그 성태재 선생님 책이나 이런 쪽에서 그 모형들을 보게 되면 교육학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모형은 수리통계학에서 사용하는 모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면 수학자들은 뭘 걱정하냐면 저게 풀릴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교육학 하시는 성태재 선생님은 그게 풀릴까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십니다. 그냥 컴퓨터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게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못 하겠으면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통계학과 수리통계학의 그런 어떤 약간의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통계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분야가 추정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모수를 통계를 가지고 추측할 때 모평균을 표본 평균을 갖고 추측을 한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추정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검정론인데, 이 검정론은 가설검정에 관한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수나 모형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얼마나 프라바블 하냐, 그럴듯하냐 하는 것이고, 요거는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것이 이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리통계학의 이제 이론의 바탕이 되고요. 예를 들면 교육학 쪽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가령 상관을 예로 보면,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표본의 상관계수로 approximate 하는 것이, 그것이 추정론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0.0에서부터 0.3 사이는 뭐 상관관계가 뭐 어떻다, 뭐 0.3에서 0.5까지는 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급을 나눠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교육통계학에서 이제 크기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추정론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설검정의 결과로 연결시켜서 예를 들어서 모의 상관계수가 0이냐, 벌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T검정이라든가 또는 뭐 아크하이퍼탄젠트 변화를 시킨 그런 가설검정이 있죠. 그런 가설검정 같은 거를 하는 것이 이쪽 검정론 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쪽은 대단히 수학적이고요. 오히려 수리통계학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더 메인 바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실제 응용 쪽에서는 더 많이 쓰이고요.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비교적 짧고 쉽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설 검정은 대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논리적 구조는 연역적 논리 구조에서 소위 그 간접 증명법에 혹시 저 규류법 증명법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수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얘기하시면 학교 때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 있었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예.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러이러해서 모순이다. 있을 수 없다. 유리수라면 있을 수 없다. 모순이다. 그러므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가설검정의 원리는 사실상 그거하고 매우 흡사한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미국 영국에 에서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찬스 인카운터라는 책에 거기에 실려 있는 일인데요. 동전을 5회 던졌더니 계속 앞면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던지면 뭐겠습니까? 영국 아이들의 80%가 정답을 맞췄는데 앞 또는 뒤, 확률은 반반이다. 그게 영국 아이들의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답 뭡니까? 앞면이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가 와서 뭐 이렇게 뭘 사탕 발림을 해갖고 5번을 친구한테 연달아 속았어요. 속을지 안 속을지 반반입니까?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이 경우에 분명히 어떻게 삽니까? 또 안 믿을 거야 하고 삽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가설 검증을 하면.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 논리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앞면을 한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동전이라고 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반반인 동전이라고 하면 5번 던져서 5번 계속 앞면만 나오는 그런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의 5승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중학교 2학년 수학이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2분의 1의 5승인데 그러면 이게 32분의 1이거든요. 이걸 퍼센트로 고치면 약 3%입니다. 이게 3%가 이 우리나라 수학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학 시간에 그 개념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으셔서 3%의 느낌이 없으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번에 5번 던져서 5번 연속 앞면 나오는 일이 100번에 3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500번을 하면 그래서 5번씩 던지기를 100번을 하면 그래서 500번을 던졌을 때 그 중에 그 100번 중에 3번 정도 쪼르륵 다 5번이 앞면만으로 나오는 그런 게 일어난다. 그럼 97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이 확률의 숫자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동전 던지기 5번 던지는 거 100번 한 게 아니고 딱 한 번 했어요. 5번. 쪼르륵 딱 한 번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5회 던지기를 딱 한 번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0번에 3번 정도 가능성 있는 일이 바로 단번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믿어지십니까? 나는 안 믿어집니다. 97번 그렇게 안 될 거라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됐다면 왜일까요? 이게 도저히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한가요? 이 계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틀린 거 아니야? 계산이 자세히 보니까 요렇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거지. 요게 사실이 아니면 계산이 틀린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앞면이 요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보다 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보다 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6번째 그럼 앞, 뒤 중에 내가 배팅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배팅하겠어요? 확률이 큰 쪽으로 배팅해야 돈 따먹기 한다면 당연히 그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틀렸다고 보고 2분의 1보다 클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국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니까 6회는 앞면일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어디 부분이 지금 유리수 무리수 얘기인데요. 요게 0%면 아까 모순이다가 나오게 된 겁니다. 0%면 어떻게 됩니까? 5회 연속 앞면 나올 확률이 0%라면 나올 수 없는 게 나온 거죠. 나올 수 없는 게 나왔으니까 그건 틀림없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신 있게 틀렸다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3%니까 아까 같이 0%일 때하고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설 검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설 검증을 일반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모수하고 모형을 설정을 해가지고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서 그 다음에 규모가설이 옳다고 2분의 1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분의 1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서 요 숫자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많이 통계 써보셨으니까 유의 수준이 이거는 유의 확률이라고 그러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이런 형태로 가설 검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설 검증의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뭐 기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고요.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우선 첫째 가장 이거는 통계 수업 시간에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모집단에 대한 그 잘못된 설정. 예를 들면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있었던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갤럽 그게 그때 제가 알기로 갤럽이 그때 뜬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겠느냐, 공화당 후보가 되겠느냐. 그거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측을 미리 해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전화를 걸어서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30년대에 전화로 조사를 하면 없는 집은 전화가 없었고 있는 집만 전화가 있었는데 있는 집이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본 바로는 그때 갤럽은 제가 알기로 5천 명이 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쪽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 리버티 무슨 뭐 그런 쪽입니다. 그쪽에 아주 유명한 그 잡지 회사에서 조사를 한 거는 5만 명 이상의 큰 조사를 했는데 모집단을 잘못 설정을 한 거죠. 유권자 전체를 모집단으로 해야 되는데 전화 있는 사람들이 모집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결국 예측이 틀렸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갤럽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모집단이 잘못 설정이 되면 그러니까 보통 타겟 파퓰레이션과 샘플 파퓰레이션이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표본 추출을 하는 모집단하고 실제 목적으로 했던 유권자 집단 그 목적 모집단하고의 차이가 발생되면 안 된다. 이거는 매우 클래시컬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절대로 껴있고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자료 수집에서 그런 식으로 껴있고 대충 수집해가지고 또 껴있고 대충 해석해가지고 그냥 발표가 되니까 매일같이 거짓말 통계들, 아까 침대가 제일 위험하다는 식의 통계들을 매일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7위고요. 중앙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1위입니다. 이화여대 취업률은 형편없습니다. 그 취업률의 정의가 뭔지를 다 아시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는데 이 취업률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취업률과 다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취업률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취업 잘 될 거라고 수능 점수 높은 점수 받아가지고 힘들게 들어갔는데 취업률이 그렇게 7위라면 중앙대학이 더 높다면 뭐 때문에 서울대학으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채로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재정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대답하거나 아주 성의 없이 답하는 거. 예를 들면 흡연 같은 거예요. 흡연 같은 거 인터뷰를 해서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요번에 지금 흡연 문제 기왕에 나왔죠. 1월 달에 담배값 확 올려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조사를 할 때 인터뷰 방식으로 하면은
특히 여자 흡연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담배 태십니까? 하면 안 핀다고 얘기할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조사에서 흡연자의 몇 프로가 담배를 끊었다 해야 되는데 그 흡연자의 여자 흡연자는 거의 다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자 흡연자나 남자 흡연자나 그 면에 있어서는 그 어티튜드가 똑같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티튜드가 똑같다면 남자만 갖고 해도 뭐 여자 한 거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면에 대한 어티튜드가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면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도 자료를 수집할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수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 상대로, 유치원 아이들 상대로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죠? 수재민, 예? 재민아 어쩌고 저쩌고. 수재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응답자가. 그러면 그 결과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건 엉터리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는 얘기를 얘가 잘 알아들었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대부분 스님들이 전문가시니까 파일럿 스터디를 해서 소규모로 연구를 해갖고 어떤 질문, 내가 만든 질문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체크하셔서 고치셔가지고 제대로 된 그 조사를 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히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설문지 쫙 보내놓으면 이게 무슨 한 5% 답이 오고서는 답이 안 와요.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5%, 10%, 15% 정도 응답이 오고 나머지는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이 안 온 사람이나 응답을 한 사람의 답이 어떤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 퍼센트가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을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걸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가끔 뭐 무슨 문화상품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화상품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상품권을 받아서 응답을 할 때와 문화상품권을 받지 않고 응답을 할 때 응답에 있어서의 어떤 패턴의 차이가 염려되면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또 도덕성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들에 대한 그 임상실험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게 장애자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조사 자체만으로 어떤 그 피검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병원에서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환자들을 조사하고 싶죠. 근데 더 많은 환자들을 조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약물의 어떤 독성이나 부작용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연구를 하실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실험 설계 오류 같은 것들 제가 그 학위 논문 심사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교육학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무슨 그 메모리 효과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같은 시험지로 다음에 또 시험을 보게 되면 얘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가 그 하나의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보고자 했던 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를 보려고 했는 건데 그 기억 효과가 넘어가서 그것이 그 우리가 어떤 트리트먼트 에펙트, 그러니까 처치 효과와 중첩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인데 자료 조작. 이게
말을 들면 이번에 그 조희영 교육감이 하는 그런 식입니다. 자기가 선거 공약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사고는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래 놓고 교육감이 되고 난 다음에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통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해보나 마나죠.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연구비 3억 받고요. 예, 답은 고교 평준화가 아무런 아이들 실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기를 교육부가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도록 미리 돼 있고 나는 무슨 연구를 하는 거냐면 그 답에 대한 장식을 붙여주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요거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통계적 추론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추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원칙적으로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통계는. 그러니까 인삼이 뭐 사람들의 면역력을 높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높인지는 통계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한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누구나 연역으로 생각하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큰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A하고 B하고 여기서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3분의 1씩이고요. 전부 다 3분의 1씩. A가 자기 판에다 쏘고 B가 자기 판에 쏘고 C가 자기 판에 쐈을 때 A가 B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예요. B가 C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A하고 C는 당연히 A가 이길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A하고 C는 A가 이길 확률이 9분의 4예요. C가 이길 확률이 더 커요. 9분의 5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통계적 추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 추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란하고 해서 이기고 이란이 일본한테 이겼으면 한국은 일본한테 시합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게 균합 추론의 하나의 특성이거든요. 이제 요거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아까 해석, 잘못된 해석이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목적성이 이게 지금 이걸 한번 보십시오. 담배값이 1월 달에 인상되고요. 4월 달까지 관측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관측이 됐냐면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1월, 4월 사이에. 보건소의 금연 인구는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겠죠.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던 사람은 거봐. 금연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은 거봐. 아무 효과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에요. 결국 이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뜻 우리가 생각하면 요 부분만 가지고 어떤 TV에서 제가 봤어요. 요 부분만 갖고 거봐라. 담배값 올리니까 이 끊기 탄 사람이 이렇게 계속 늘지 않냐.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주는 것 같다가 다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도로 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다시 피면서 여기 갔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막 결과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거는 또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과외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과외 금지 기간 동안에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의 취업률은 높은데 과외 금지를 풀고 났더니
아이들 취업률이 형편없이 낮아져서 요즘 봐라 이거예요. 정말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외금지를 빨리 다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시죠? 뭔가 이상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누구죠? 비판적 실제론에서 나오는 얘기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게 둘 다 경험과학입니다. 수학은 경험과학이 아니죠. 근데 이 두 경험과학 중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연과학은 반복된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해가지고. 그런데 사회과학은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해서 과외금지 똑같이 다시 시행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가 어떻게 변화된 과정을 갖다가 그냥 어떤 포커스에다만 딱 맞추고, 아까 그게 지금 침대 얘기가 다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만 얘기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과외금지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침대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갖다 붙이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통계는 그게 항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현상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 잘못된 아까 그 가축,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통계 분석에 공개된 거니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얘기를 좀 해서 좀 저는 속이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